컨슈머 애플리케이션 설명드릴게요. 요거 제가 지난 2년 동안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진짜 자신 있게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컨슈머는 데이터를 가져가는 폴링하는 주체입니다. 브로커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웹와스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어떻게 요청해서 보내는 브로커가 보내는 게 아니라 컨슈머가 달라 할 때만 보내는 거 폴링한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프카 컨슈머가 데이터 처리하는 게 늦다면 느리게 폴링을 할 것이고 자기가 빨리 처리했다면 빨리 폴링해서 가져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커밋이라는 게 새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커밋을 통해서 컨슈머 오프셋을 카프카에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서 컨슈머 그룹이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컨슈머 오프셋을 카프카에 기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컨슈머도 카프카 클라이언트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임포트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카프카 컨슈머로 가져온 레코드들 어디에 저장하나요? 어디에 처리하나요? 처리할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파일 시스템, 파일 단위로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겠고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 혹은 하둡, 저희는 하둡에 저장하고 있어요. 하둡에 저장할 수도 있고 오라클이나 MySQL 같은 이런 JDBC로 커넥트는 이런 RDBMS에도 당연히 적재할 수 있습니다. 인서트 이렇게 해가지고요. NoSQL에 저장할 수 있고 기타 여러 저장소에도 당연히 저장할 수 있습니다. 혹은 뭐 프로세싱 해가지고 뭐 처리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컨슈머 코드에도 이 클라이언트 들어가니까 이 버전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한번 심플 카프카 컨슈머 코드 한번 해볼 건데 요거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터미널 켜셔가지고 우리 아까 콘솔 컨슈머 켰잖아요. 요거 끄시고 뭐 프로듀스 해가지고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거 하려면 우리 어떤 거 하냐면 지금 요거 16번 커맨드로 데이터 넣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6번이 카프카 콘솔 프로듀서죠. 그래서 테스트 하면 이렇게 꺽쇠 표시 나면서 A, B, C, D 이렇게 데이터 쭉쭉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인텔리제이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임포트 할 건데요. 이번에는 우리 다운로드 받은 데 가셔서 심플 카프카 컨슈머 요거 임포트 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build.grade를 해서 open as project 할게요. 뭐 하면 금방 임포트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build.grade 가면 우리 카프카 클라이언트 2.5.0 요거 추가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심플 컨슈머 여기에 우리가 위에 보시면 테스트 토픽 우리가 아까 만들었죠. 3개짜리 파티션 요거에다가 그룹은 아까 동일한 테스트 그룹으로 한번 컨슈머 해볼게요. 부트스트랩 서버 아까 우리 IP 요거 변경해서 넣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퍼티즈 설정합니다. 이렇게 필수 프로퍼티즈 있는데요. 부트스트랩 서버 그룹 아이디 그리고 키 디시리얼라이저 밸류 디시리얼라이저 역시 역직렬화 하는데 필요하고요. 우리 아까 스트링으로 다 직렬화 했잖아요. 그리고 콘솔 프로듀서 이것도 기본 옵션이 스트링 직렬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번 컨슈머 해볼게요. 그래서 카프카 컨슈머 요거 프로토폴치에서 넣어서 이렇게 인스턴스 생성했고요. 서브스크라이브 통해서 이제 토픽 네임을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브 하겠다고 선언을 한 뒤에 consumer.poll 이 메서드를 통해서 1초 동안 듀레이션 동안 기다리면서 이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재미있는 점이 이렇게 레코드를 여러 개를 들고 와요. 배치 형태로 들고 오기 때문에 여러 개의 리스트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고 오면 이게 for 구문을 돌면서 요거나 뭐 for each 같은 루프 구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번 코드를 통해서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 출력 한번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요거 마찬가지로
요거 좌측 상단에 보면 이거 화살표 있거든요. 이거 런 시켜볼게요. 런 해보면 기존에 아까 우리가 넣었던 데이터들이 쭈르륵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왜 들어가게 되냐면 우리가 이미 토픽에 데이터 넣었잖아요. 그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켜진 상태에서 아까 프로듀서에다가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A, B, C, D, E, F 하면 여기 카프카 클라이언트 콘솔, 카프카 컨슈머 여기에 콘솔 화면에도 이렇게 A, B, C, D, E, F가 보여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카프카 콘솔 프로듀서로 테스트라는 토픽에 이렇게 데이터를 넣었고 당연히 이 카프카 컨슈머가 요거를 이제 소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1, 2, 3 하면 동시에 이렇게 데이터가 계속해서 처리되는 모습, 출력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이거 커밋 말씀드렸잖아요. 커밋 이거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끄시고 새로 임포트해서 이번에 어떤 거 하냐면 카프카 컨슈머 오토 커밋 요거 프로젝트 임포트 해볼게요. 오픈 애저 프로젝트 이거 하시면 아까랑 동일한데 일부 변경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도 부트스트랩 서버 요거 IP 변경해 주시고요. 요거 보면 아까 기본 옵션 아까 디시리얼라이즈까지 해라고 했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여기 오토 커밋 컨피그가 있어요. 그리고 오토 커밋 인터벌 밀리세컨드 컨피그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커밋을 오토로 할 것인가 라는 걸 트루 폴스로 하는 거고 오토 커밋 인터벌을 몇 초로 몇 밀리세컨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 옵션이거든요. 기본 옵션은 true입니다. 즉 커밋이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까 프로젝트 가셔서 켜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명시적으로 커밋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폴링 할 때 이때 내부적으로 커밋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0초마다 내가 컨슈머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이제 브로커에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해 보는데 좌측 상단에 재생 버튼을 눌러서 요거 한번 런 해볼게요. 런 해보고 우리가 프로듀서로 또 데이터를 뭐 1, 2, 3, 4, 5 넣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테스트 그룹이라는 그룹 아이디를 가진 이 녀석이 이제 테스트라는 것을 받았으니까 아까 건 안 나오고 1, 2, 3, 4, 5까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요거 좌측에 있는 빨간색 스탑 버튼 눌러볼게요. 스탑 눌렀어요. 스탑 누르면 이게 그거 graceful shutdown, 즉 이거를 뭐 정상적으로 끈 게 아니거든요. 요거 이 빨간색은 킬 9에서 즉시 이 프로세스를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 커밋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이걸 데이터를 넣은 지 1분이 안 됐죠. 그러니까 커밋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서 실행시켜 보면 1, 2, 3, 4, 5가 한 번 더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중복 처리됐다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중복 처리되면 이슈가 있겠죠. 몇몇 서비스에서는. 그러니까 하지만 오토 커밋은 매우 편리하죠. 우리가 따로 뭐 명시적으로 커밋 한다는 이런 구문을 넣을 필요 없거든요. 이제 다음 프로젝트에서 보여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실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제가 한번 관련 설명을 드릴게요. Enable Auto Commit True가 일단 디폴트 옵션이고요. 일정 간격 for 메서드 호출 시 자동으로 커밋되게 됩니다. 커밋 관련 코드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죠. 하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속도가 빠른 이유는 좀 이따가 오토 커밋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중복 또는 유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복 유실이 허용되지 않는 은행이나 카드사 이런 데서 사용하면 절대 안 되겠죠.
일부 데이터가 중복이나 유실돼도 상관없는 곳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컨슈머가 방금과 같이 강제로 종료되거나 서버가 셧다운될 때 이렇게 중복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걸 바로 말씀드렸고, 이렇게 뭐 데이터 커밋이 마지막 오프셋일 때 컨슈머가 처리 중이더라도 리밸런싱 발생하거나 또는 뭐 컨슈머가 갑자기 중단된다 이럴 때 중복 처리되게 되고, 커밋을 미리 뒤쪽을 했는데 컨슈머가 처리하다가 리밸런싱 발생하거나 또는 컨슈머가 중단됐다 그러면 일부 데이터가 유실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중복 유실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봤고요. 데이터 중복 처리가 뭐가 문제지 할 수도 있지만, 커머스 장바구니 시스템에 카프카를 한번 도입했다고 쳐요. 만약에 중복 이슈가 발생하면 나는 장바구니에 한 개 상품 담았는데 두 개 상품이 담길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을 결제했는데 카드사의 결제 시스템이 두 번 결제를 하거나 택배사 SMS가 두 번 발송되는 이런 건 서비스에서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아마 사용자들도 굉장히 불만을 많을 건데요.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토 커밋을 사용하는데 컨슈머가 죽지 않도록 기도하는 건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완전 그렇게는 사실 불가능하죠. 언젠가는 장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버나 애플리케이션 언제나 죽을 수가 있어요. 또한 배포가 일어날 때 안전하게 해야죠. 그래서 오토 커밋을 사용하지 않고 이 커밋 싱크나 커밋 에이싱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커밋 싱크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요거 동기 커밋인데요. 컨슈머 레코드 처리를 순서를 보장하면서 가장 느려요. 왜냐하면 커밋이 될 때까지 느리거든요. 폴로 반환된 컨슈머 레코드의 마지막 오프셋을 커밋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컨슈머 레코드를 받을 때 여러 개를 받잖아요. 50개를 받았다 치면 중간중간마다 계속 커밋을 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아래 보시는 맵, 요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토픽 파티션과 오프셋 앤 메타데이터 정보를 넣어서 한 개가 처리될 때마다 한 번씩 오프셋을 커밋할 수도 있습니다. 즉 50개가 들어왔을 때 폴링 이거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커밋 싱크를 명시적으로 적음으로써 50개가 처리됐다는 것을 한 번만 50개마다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고요. 혹은 오프셋 한 개가 처리될 때마다 한 번씩 커밋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 그게 다른 겁니다. 비동기 커밋도 있는데요. 요거는 커밋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동기 커밋보다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커밋을 요청하는 시간 동안 폴링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지나가 버리니까. 그런데 이것도 문제는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통신 문제로 비동기 커밋이 안 됐을 때 당연히 카프카 브로커는 커밋이 안 됐네. 그럼 다시 한 번 더 처리하자 하면서 이전 오프셋을 다시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거는 사실 커밋 싱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처리 순서 보장도 못하고 중복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처리 순서가 중요한 서비스에는 사용을 제한해야겠죠. 실제로 이거에 사용되는 코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단에 있는 컨슈머, 커밋 싱크 이런 식으로 메서드 쓰시면 이거 마지막 폴링 오프셋까지 코밋 이제 명시적으로 하는 거고요. 코밋 페일리어 익셉션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요거 커밋 할 때 네트워크 장애라든가 이거 발생했을 때 실제 장애됐는지 이거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커밋을 재시도하든가 폴링을 멈추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 적재나 두 번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아래 보시다시피 맷 형태로 오프셋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new topic partition에서 내 토픽 그리고 내 파티션 요거 파티션 몇 번까지 파티션하고 요 오프셋 번호를 지정하면 몇 번 오프셋까지 이거를 처리를 했는지 이거를 커밋을 할 수 있습니다. 비동기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commit async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고, async async와 sync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관리하는 컨슈머 같은 경우는 싱크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그 내부 로직이 있지만 주로 싱크를 통해서 싱크가 안 되면 다시 싱크를 다시 시도한다던가 혹은 에러 메시지를 명확하게 해서 제가 알 수 있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제
그 다음 다른 프로젝트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임포트 해볼게요. T 아카데미에 여기 카프카 컨슈머 싱크 커밋 요거 폴더 있거든요. 카프카 컨슈머 싱크 커밋 요거 build.grad를 한번 임포트 해볼게요. 또 마찬가지로 임포트 한 뒤에 IP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코드 보시면 여기 저희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코드를 보셔도 좋고 여기 enable auto commit config가 false로 명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auto commit을 하지 않겠다. 나는 sync commit이나 async commit async로 하겠다. 이걸 이제 선언했죠. 그리고 여기 consumer.commit sync 34번 라인 보시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초록색 버튼 누르시면 실행되고요. 네, 아까 오프셋 커밋 안 했으니까 당연히 1, 2, 3, 4, 5까지 했죠. 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프로듀서, 콘솔 프로듀서로 한번 더 넣어볼게요. 6, 7, 8, 9, 10 하면 이 친구가 지금 폴링하면서 10까지 가져간 걸 알 수 있어요. 당연히 10까지 가져가면서 이걸 처리할 때마다 커밋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간색을 눌러서 한번 중단시켜 볼게요. 강제로 중단이 시키더라도 얘가 다시 우리가 뭐 11, 12, 13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는 10까지 아까 다 출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1, 12, 13이 이번에 출력돼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재생을 누르면 실행을 누르면 순서는 뭐 바뀌었지만 11, 12, 13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걸 볼 수 있어요. 중복 처리되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처리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커밋 싱크를 활용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커밋 싱크였고요. 요거 중단 눌러주시고요. 혹시 다른 프로젝트에서 컨슈머가 중단 안 누르면 그 컨슈머가 또 가져가 버리니까 반드시 중단을 눌러주세요. 혹은 프로젝트를 꺼주셔도 괜찮아요. 이미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는 다 이제 실습이 지나간 거니까 꺼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싱크 커밋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중간에 강제 종료되더라도 중복 처리되지 않고 출력이 된 거는 이제 커밋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리밸런스 발생했다 했죠. 우리 컨슈머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리밸런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리밸런스는 쉽게 컨슈머 그룹의 파티션 소유권, 즉 컨슈머와 파티션 할당이 변경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참고로 리밸런스를 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메시지를 가져올 수 없어요. 그리고 리밸런스 발생할 때 데이터 유실이나 중복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처리할 때 싱크 커밋을 하지 않았는데 그거 다시 할당해버리면 어디까지 커밋됐는지 명시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커밋 싱크를 꼭 뭐 리밸런스 리스너 같은 걸 통해서 선언하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방법으로 뭐 유니크 키 같은 걸로 데이터를 적재하거나 사용할 때 데이터 유실이나 정복 방지할 수 있고요. 리밸런스 발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슈머가 장애가 생겼을 때 혹은 클로즈 발생했을 때 컨슈머의 세션이 끊겼을 때 발생합니다. 컨슈머 세션이 끊겼을 때 상황을 요 아래에 보여드리는데요. 디폴트 옵션으로 뭐 3초마다 그룹 코디네이터에 하트비트를 전송해요. 나 살아있어 하고 하트비트를 계속 전송하거든요. 왜냐면 하트비트를 전송하는 동안 카프카 컨슈머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 걸릴 수 있잖아요. 안에 비즈니스 로직이 처리할 수 있고 암호화, 뭐 복호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는 동안 하트비트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하트비트를 전송하는데 만약에 세션 타임 아웃 시간이 10초라고 가정하고 10초 동안 하트비트가 안 오게 되면 이 코디네이터가 이 컨슈머가 죽은 것으로 마킹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하트비트도 전송을 안 하니까 얘는 뭔가 사유가 있겠다 하면서 죽은 것을 마킹하고 세션이 끊어졌으니까 이때 리밸런스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도 리밸런스가 발생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도 넣어가지고 하는데 요 세션 시간에 비해서 하트비트 시간 곱하기 3을 보통 세션 시간으로 정한다고 해요.
한 세션 동안 하트비트 한 3개 정도 날리도록. 요것도 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베스트 프랙티스로 이런 것도 옵션 참고하셔서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이 리밸런스 리스너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서브스크라이브에 토픽 넣었죠. 이 토픽에다가 new 리밸런스 리스너 해가지고 요거를 추가할 수 있어요. 컨슈머 리밸런스 리스너를 이렇게 임플리먼트해서 리보크 혹은 어사인드 이런 거 파티션이 끊어졌거나 혹은 파티션이 새로 할당되었을 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뭐 오프셋에 커밋을 한다든가 혹은 만약에 파티션이 많을 때 컨슈머가 많을 때 이게 할당되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운영상에 좀 참고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시간 측정을 통해서 이런 걸 시간 측정을 하기 위해서 뭐 로그를 남겨둔다든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웨이크업이라는 게 있어요. 컨슈머를 정상적으로 종료시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웨이크업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요. 이렇게 하면 폴링할 때 웨이크업 익셉션이 발생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상 동작을 일단 설명드릴게요. 웨이크업 사용 안 하고 먼저 첫 번째 라인에서 폴을 호출하고 레코드를 100개를 반환했다 해요. 그러면 두 번째 라인 보시면 포 구문으로 100개의 레코드를 하나 처리하고 마지막 4번에서 이제 200을 커밋함으로써 이제 100개가 안정적으로 동작을 할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그킬이라는 거는 강제로 애플리케이션을 죽였다는 뜻이거든요. 폴을 호출한 뒤에 아까와 동일하게 오프셋이 101번부터 200번까지 같이 이렇게 반환을 했어요. 반환을 하고 루프 구문을 수행하던 도중에 이거 출력하던 도중에 150번 오프셋을 프린트하던 도중에 애플리케이션을 죽이게 되면 101번부터 150번까지 오프셋은 출력을 완료했겠지만 151번부터 200번 오프셋은 처리가 안 됐겠죠. 커밋도 안 됐겠죠. 그런 경우에 다시 켜면 당연히 커밋이 100번이 마지막이니까 101번부터 101번이나 150번이 중복 처리 발생이 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를 안전하게 이거를 익셉션 발생해서 나오기 위해서 웨이크업을 발생하거든요. 다음과 같이 자바에서는 이렇게 셧다운 훅을 받을 수 있어요. kill term, sig term을 통해서 셧다운 시그널을 자바 애플리케이션에 날릴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데이터 커밋이 완료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셧다운 훅 해서 뉴스레드 하면 이렇게 웨이크업 이런 구문을 같이 넣어 줄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 폴링 구문할 때 try catch 부분에서 웨이크업 이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바로 끄는 게 아니라 셧다운 훅을 받아서 웨이크업 메서드를 호출하고 이 폴링 구문은 웨이크업 이세션을 받아서 폴링 트래커가 웨이크업 이세션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처리하던 것을 커밋 싱크하고 컨슈머 클로즈를 통해서 안전하게 종료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리밸런스 발생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브로커에 알려줄 수 있죠. 아까처럼 강제로 죽이게 되면 하트비트가 그냥 사라진 상태에서 브로커는 그냥 사라졌구나 하고 리밸런스가 발생하니까 그거는 아주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이렇게 컨슈머 클로즈를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설명드릴 거는 컨슈머 스레드 전략이에요. 컨슈머는 스레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첫 번째 안으로는 한 개 프로세스에 한 개의 컨슈머를 실행하는 거예요. 간략한 코드지만 프로세스 단위로 실행 종료해야겠죠. 저희가 방금까지 실행했던 프로세스 간에 컨슈머 단 한 개 띄었잖아요. 왜냐하면 메인 스레드에다가 컨슈머 인스턴스 한 개 만들어서 폴링 하는 거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를 거의 여러 개의 컨슈머로 할 때는 다수의 프로세스를 실행해야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까 카프카 심플 카프카 컨슈머 했잖아요. 요거 여러 개 실행시키려면 요거 실행시키고 한 번 더 실행시키면 지금 프로세스 2개 띄워졌죠. 이런 식으로 컨슈머 2개 이렇게 실행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시켜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파티션 3개에 컨슈머가 2개가 지금 할당되어 있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개 더 하면 지금 프로세서 3개 떠 있고 테스트 또는 토픽에 파티션 3개가 각각 하나 이렇게 이제 할당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애플리케이션을 자르 파일로 압축해서 실행한다고 치면 자바 자르 원 프로세스 원 컨슈머 자르를 여러 뭐 토픽이라든가 그룹 아이디 같은 것을 이런 걸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컨피그레이션을 여러 개 실행시키면 여러 개를 실행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방안인데요. 한 개의 프로세스, 즉 아까 이 애플리케이션 이 프로세스에다가 n 개의 스레드의 동의 컨슈머 그룹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코드는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스레드 단위 실행 종료가 필요하고 스레드 간 간섭을 주의해야겠죠. 세마포나 데드락 같은 거. 다수 컨슈머 실행 시 다수 스레드를 실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컨슈머 개수를 20개의 컨슈머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옵션을 줘서 이 자르 파일이 시행될 때 20개 스레드가 생성될수록 우리가 코드를 짤 수 있겠죠. 이거 한번 좀 이따가 실습을 같이 해볼게요. 또는 더 나아가서 이런 컨피규레이션 다수의 컨슈머 그룹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런 컨피규레이션 받아가지고 클릭 로그 토픽에 하둡 컨슈머 이 그룹 아이디를 가진 20개의 컨슈머 스레드 띄우고 클릭 로그 엘라스틱 서치 컨슈머 역할을 하는 컨슈머를 한 개 띄우고 애플리케이션 로그 토픽을 처리하는 하둡 컨슈머즈 그룹의 5개 스레드를 띄운가 총 26개의 스레드가 띄워지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스레드 개수 조절이나 혹은 디버깅 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있는데 제가 선택한 전략은 한 개의 프로세스에 멀티플 스레드를 같이 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직접 임포트 시켜가지고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파일 exit 소스 카프카 컨슈머 멀티 스레드 요 디렉토리에 build.grad를 한번 임포트 시켜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build.grad에 카프카 클라이언트 들어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와 다르게 이게 메인 스레드랑 워커 스레드 이게 두 개가 따로 있는데요. 먼저 워커 스레드 먼저 볼게요. 컨슈머 워커는 러너블로 임플리먼트 돼 있어서 나중에 스레드 풀에서 스레드로 실행시킬 때 사용돼요. 여기 런도 오버라이드 돼 있는 거 볼 수 있죠. 몇 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임의로 이런 식으로 이제 카프카 컨슈머가 한 개의 스레드를 시행시키도록 할 때는 프로퍼티즈도 필요하고 토픽이나 스레드 네임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프라이베이트로 지정을 해놨고요. 이거 생성될 때 프로퍼티즈랑 토픽 가져오도록 하였고 스레드 네임을 통해서 이 스레드가 어떤 스레드가 지금 켜져 있고 어떤 스레드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왔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레드 네임도 따로 스트링으로 지정했어요. 스레드가 런 될 때 뉴 카프카 컨슈머가 이제 인스턴트를 새로 생성하겠죠. 그리고 토픽을 서브스크라이브 함으로써 이 토픽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 우리 아까 항상 보던 while true문을 통해서 폴이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되도록 이렇게 했죠. 여기 출력되고 나면 이 컨슈머가 싱크 커밋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셧다운 메서드가 있는데 이 컨슈머 워커에 셧다운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consumer.wakeup을 호출하게 되는데요. 이 호출을 통해서 폴을 수행할 때 wakeUp 익셉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wakeUp 익셉션이 트리거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커밋을 완료한 뒤에 클로즈까지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프카 컨슈머가 한 개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가져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 스레드는 카프카 컨슈머가 시행되고 서브스크라이브에서 폴링을 계속하다가 웨이크업이 발생하면 안전하게 종료하는 것까지 이렇게 완료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실행하는 메인 스레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부트스트랩 서버즈에 요 IP 넣어 주시고요. 여기 컨슈머 카운트는 3, 그리고 워커 스레드라는 것을 미리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로 지정함으로써 나중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 20번 라인을 보시면 런타임에서 add shutdown 훅인데 요걸 사용하면 셧다운 스레드를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셧다운 훅을 받았다는 걸 명시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셧다운 아까 요 메서드를 호출할 겁니다. 우리 현재 그 오토 커밋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펄스로 반드시 두시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new cached thread 풀을 썼어요. 다른 스레드 풀도 있지만 new cached thread 풀 같은 경우는 스레드가 완료되면 이 스레드가 죽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저는 안전하게 이제 일단 실행 중인 그 while true를 통해서 계속 폴링하는 거는 계속 하다가 안전하게 클로즈 되면 스레드가 죽도록 끝나도록 요거 new cached thread 풀 사용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고, 컨슈머 워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 뒤에 아까 컨슈머 카운트가 3개잖아요. 3개를 일단은 워커 스레드에 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각자 셧다운 요거 호출해가지고 안전하게 종료할 거거든요. 그리고 각각 생성된 워커를 execute 서비스 스레드 풀을 통해 스레드를 실행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스레드 3개가 안전하게 실행되어서 컨슈머를 진행할 거고, 그리고 나중에 kill term 명령을 통해서 안전하게 셧다운 되는 것을 나중에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이걸 실행, 요거 좌측에 run, 요거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아까부터 그룹 아이디 테스트 그룹으로 계속해서 컨슘 했으니까. 아까 우리 터미널에 카프카 콘솔 프로듀서 아까 떠났잖아요. 여기다가 데이터 한번 계속 집어넣어 볼게요. 아무거나 A, B, C, D 집어넣으면 지금 스레드가 스레드 0번, 2번, 1번이 지금 열심히 폴링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즉 카프카 지금 우리가 워커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우리가 스레드 네임을 출력하고 레코드 밸류를 출력하도록 했거든요. 즉 우리가 여기 출력된 걸 보면 컨슈머 0번이 이런 데이터를 가져왔고 컨슈머 1번이 이런 데이터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스레드 3개가 열심히 이제 폴링해서 데이터 처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각각의 3개의 파티션이 각각의 스레드 0번, 1번, 1번이 파티션 0번, 1번, 2번이랑 각각 할당되어서 지금 이렇게 폴링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안전하게 종료해 볼게요. 우리 커맨드 시프트 D 같은 눌러가지고 뭐 터미널 아니면 커맨드 N 눌러서 터미널 한 개 더 켜보시면 아까 카프카 콘솔 프로듀서 그대로 놔두시고요. JPS 누르시면 우리가 지금 실행시키고 있는 콘솔 위드 멀티 스레드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콘솔 위드 멀티 스레드를 방금 우리가 인텔리제이 통해서 자바 애플리케이션 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안전하게 한번 종료해 볼게요. kill, dash, term 그리고 띄우고 각자의 PID 번호 그래서 엔터 하시면 지금 마지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by 나오고 여기 트리거 넣어서 각각이 웨이크업 입세션이 발생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종료했다는 것을 브로커도 알게 되고 우리도 안전하게 종료했다는 것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종료하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사실 이렇게 출력하는 구문을 적었지만 여기에 상당한 시간이 데이터 처리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거 처리하다가 중단되거리나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이런 걸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웨이크업 리세션 발생하고 셧다운, 클로즈까지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거. 요거 소스 코드 중요하니까 나중에도 실제로 컨슈머 개발하실 때도 요 코드 참고하셔서 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
컨슈머 렉이에요. 우리 컨슈머 렉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컨슈머 렉은 컨슈머의 마지막 커밋 오프셋과 토픽의 마지막 오프셋이에요. 즉 토픽의 마지막 오프셋이 123이고 컨슈머가 처리한 커밋의 오프셋이 117이면 요거의 차이가 렉이 6. 컨슈머가 118을 하면 컨슈머 렉이 5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프로듀서가 보내는 데이터가 컨슈머가 처리하는 양보다 많다면 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프로듀서는 와장창 데이터를 계속 보내는데 컨슈머가 데이터를 처리를 못하니까 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 지연이 발생을 용인하는 그런 서비스에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뭐 이벤트를 한다던가 혹은 선착순 이벤트 이런 거 할 때 렉이 발생해서 컨슈머가 처리 못하는데 내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1분, 1시간 동안 기다리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 컨슈머 렉을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렉은 컨슈머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렉의 최대값은 컨슈머 인스턴스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은 이 코드로서 확인 가능하다는 건데요. consumer.metrics라는 이 메서드를 통하면 일부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레코드 렉 맥스입니다. 이걸 통해서 토픽의 파티션 중 최대 렉, 즉 파티션이 3개 있든 20개가 있든 그 중에서 최대 렉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이 지표를 통해서는 뭐 패치 사이즈, 에버리지, 뭐 패치 레이트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인 지표도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렇게 컨슈머 매트릭스 메서드를 통해서 이 매트릭 네임을 통해 각각의 밸류를 확인하는 건데 이걸 통해 레코드 렉 맥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스턴스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파티션은 여러 개고 렉이 다양하게 발생할 거잖아요. 인스턴스에 장애가 발생하면 일단은 지표 수집이 불가능해요. 자체가. 왜냐하면 이걸 수집하는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죽어버리면 컨슈머 렉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수집도 안 될 거고 폴링도 안 될 거고 매트릭에 대한 이 로고도 안 남길 거니까 이거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구현하는 컨슈머마다 지표를 수집해야 돼요. 렉을 수집해야 돼요. 내가 하둡에 저장하는 컨슈머를 만들었는데 이 컨슈머 렉을 수집하는 혹은 기록하는 걸 또 따로 만들어야 되고 또 뭐 엘라스틱 서치에 적재하는 컨슈머를 만들었는데 요것도 컨슈머 렉을 또 어떻게 출력하는 이런 것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이 되죠.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렉 최대값만 알 수 있으니까 나머지 파티션은 컨슈머 렉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파티션별로 이게 모니터링을 알고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파티션에 이 프로듀서가 특정 파티션에만 데이터를 아까 보셨다시피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 파티션별로 컨슈머 렉을 알고 싶으니까 이거를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라고 하거든요. 다음과 같은 플랫폼들이 있어요. 컴플런트 플랫폼 이런 게 있고 데이터도그. 데이터도그는 뭐 사스 형태의 그 제3의 그 모니터링 도구인데 이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혹은 링크드인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인 이 카프카 브로우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지금 데이터 플랫폼 SK플래닛에서는 카프카 브로우 도입해서 적재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통하면 인스턴스 통해서 각각의 렉을 수집 안 해도 되고 그 카프카 브로커랑 붙어서 전체 렉을 싹 다 수집하게 됩니다. 링크드인에서 오픈소스로 제공하고요. 보로우 실행하면 카프카 주키퍼 정보 넣거든요. 그러면 붙어가지고 렉 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을 해요. 이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또 좋은 게 컨슈머 상태를 정의를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 컨슈머 렉이 0이고 컨슈머 렉이 계속 줄어드는 상태다. 그러면 렉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프로듀서가 잠깐 데이터가 많았다가 줄어들고 컨슈머는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정상이네. 그러니까 오케이. 만약에 컨슈머가 폴링을 멈췄어요.
컨슈머 오프셋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러로 상태를 정의하고, 그리고 컨슈머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컨슈머 오프셋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컨슈머 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면 프로듀서가 보내는 데이터 양보다 컨슈머가 처리하는 양이 적다는 뜻이니까 워닝을 띄웁니다. 이런 지표를 통해서 요 컨슈머의 상태도 상세하게 알 수 있어요. 이런 카프카 설치 및 운영 방법은 요 밑에 있는 제 블로그 가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프카 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썼는데요. 저는 카프카와 보로우 그리고 텔레그래프, 엘라스티서치 그리고 그라파나 사용했습니다. 일단 보로우를 설치를 통해서 보로우 그 카프카의 렉 정보를 수집하고 텔레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텔레그래프는 데이터 수집 및 전달에 특화된 에이전트예요. 이거 통해서 이 다음 시간에도 같이 실습을 해보실 텐데요. 이거 아주 편하고 좋아요. 다른 CPU나 램 같은 정보도 할 수 있고 요거를 인풋과 아웃풋을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디에 넣을 것인지 이걸 컨피규레이션을 지정하고 코드 없이 바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로우 데이터를 엘라스티서치에 넣을 수 있도록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플러그인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엘라스티서치에 넣었어요. 엘라스티서치에 카프카 렉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요거를 그라파나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렉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늘어난다. 그럴 때는 그라파나를 통해서 슬랙 알러트를 보내서 내가 지금 컨슈머 렉이 너무 많다 이런 것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라파나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의 그 시각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키바나 이런 거 사용해도 되거든요. 근데 키바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러트 보내고 할 때 엑스펙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라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상세 설정 같은 거는 현재는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텔레그래프에 이렇게 플러그인 설정해서 인풋은 보로우고 아웃풋은 엘라스티서치에 저장을 해서 엘라스티서치에 인덱스 패턴 지정하고 그라파나의 데이터 소스를 추가하게 되면 이거를 시각화를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렉을 일정 어떤 쿼리 구문을 통해서 하면 현재 지금 렉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을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특정 시간에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갑자기 앱 데이터가 늘어날 수 있죠. 그런 걸 렉을 확인해서 이때 좀 렉이 발생하는데 빨리 컨슈머를 더 해야겠어 하면 파티션 개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컨슈머 개수도 늘려가지고 병렬 처리를 더 빨리 한다면 이런 렉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파악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라파나에서 슬랙 알라트 설정 같은 거 쉽게 가능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자고 있는 동안 혹은 솔직히 자고 있는 동안 이 슬랙을 받는다면 좀 슬프겠지만 이런 것도 받고 24시간 이런 거 모니터링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렉이 많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스레시홀드보다 컸을 경우 알러트 받아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걸 통해서 컨슈머가 비정상 동작하는지도 같이 파악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컨슈머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이 렉이 수없이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카프카 컨슈머 관련해서 심플 카프카 컨슈머 그리고 멀티 스레드 웨이크업 해서 안전하게 종료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네, 특정 컨슈머의 특정 그 컨슈머들의 렉 말씀이죠. 토픽에 3개의 파티션이 있으면 3개 다 렉이 늘어난다. 혹은 1개만 렉이 늘어날 수도 있고, 네. 그런 경우에는 다각도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1개의 파티션에만 렉이 늘어난다면 혹시나 프로듀서에서 이 파티션에 들어가는 특정 파티션에 들어가는 이 레코드가 급격하게 많아지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3개 다 약간 유사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사실 두 가지뿐이죠. 컨슈머가 제 역할을 못하거나 아니면 프로듀서가 갑자기 데이터를 많이 넣었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브로커랑 컨슈머의 네트워크 상태가 불량해서 컨슈머가 제대로 데이터를 못 가져가고 있을 때도 그런 렉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네트워크 상태도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뭐 컨슈머가 일은 하고 있는데 컨슈머 렉이 발생하고 있다. 어제와 동일한데 왜 오늘 발생하지? 그러면 이 컨슈머가 결국엔 어디 적재하거나 처리할 때 또 다른 데랑 디펜던시가 걸릴 거예요. 뭐 하둡이라든가. 하둡이 뭔가 데이터 처리가 늦어져서 컨슈머 처리 속도가 늦어지면 렉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컨슈머가 처리하는 속도 같은 것을 다 그 로그로 남겨서 가지고 추이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하둡이 데이터 처리 속도가 적재하는 속도가 느려서 컨슈머가 느려진 거고 컨슈머 렉이 많이 발생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시각화해서 알 수 있으면 굳이 제가 처리할 속도 없이 하둡 담당자분에게 이거 처리 속도가 늦어졌으니까 요거 좀 처리해달라, 혹은 컨슈머와 하둡 간의 네트워크 상태도 한 번 더 확인해달라,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각각의 그 파이프라인마다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리 그 로그들을 다 적재를 해놓으면 즉시 어디서 장애가 발생이고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로그들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렉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안 괜찮겠죠. 보통은 안 괜찮겠죠. 그러면은 방법이 사전에 하는 방법일까? 사후에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스트리밍 데이터로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미리 그거를 좀 파악을 해서 파티션 개수도 충분하게 늘려놓고 그다음 컨슈머 개수도 충분하게 늘려놓은 다음에 그걸 병렬 처리한다면 프로듀서가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해도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사전적으로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미리 카프카 컨슈머를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1초에 100만 개 넣고 프로듀서가 정상적으로 병렬 처리하는지 확인해서 그 렉 추이를 확인해서 그 파티션 개수와 그 컨슈머 개수를 미리 사전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겠고, 사후 방식은 이미 데이터 처리가 되고 있는데 컨슈머 렉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어쩔 수 없이 그 라이브로 파티션의 개수를 늘려야겠죠. 파티션 개수를 늘려가지고 현재 10개인데 지금 100개로 늘려가지고 100개로 늘리고 컨슈머 개수도 지금 잠깐 중단하더라도 사실 데이터 유실이 안 되잖아요. 안전하게 종료하고 10개에서 100개 스레도 늘리고 이제 처리를 하면 병렬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아까 중요한 점이 파티션은 늘렸다가 줄일 수는 없어요. 작은 거는 늘릴 수 있거든요. 요거 카프카의 특징인데 요거 지금 현재 버전까지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만 컨슈머의 토픽의 파티션이 뭐 늘리는 건 가능하지만 줄이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하면 좋아요. 근데 무작정 늘리는 게 좋냐? 아니죠. 왜냐면 파티션이 컨슈머랑 이렇게 할당되는 이 리밸런스 과정에 있어서 이거 할당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할당하는 과정이 파티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이런 관련 아티클도 현재 이제 뭐 컴플런트나 이런 데서 많이 발행하고 있어요.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적절한 파티션 개수, 적정한 컨슈머 개수 이거 지정하셔가지고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프로듀서는 중단할 필요 없이 파티션은 이제 라이브 상태에서 언제든지 늘릴 수는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이 렉이라는 게 운영하다 보면 정말로 다양한 상황이 있어요. 늘었는데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실상 근데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렉이 뭐 10만 개 이상 늘어나면 우리가 지정할 수 있죠. 우리가 쉘 스크립트 짜가지고 혹은 뭐 그 관련된 구문을 짜가지고 카프카 버로우를 통해서 이게 뭐 10만 개가 늘어나면 파티션을 늘리자. 문제는 AWS EC2 인스턴스 스케일 아웃 하듯이 스케일 다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데 우리가 그랬으면 이렇게 파티션도 늘렸다가 데이터 좀 높네? 파티션 줄이자. 그런데 파티션 늘리는 거는 정말로 운영상에 큰 이슈이기 때문에 컨슈머 렉을 잘 판단하셔서 자동으로 하기보다는 이거 경험적인 요소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잘 판단하고 더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줄이는 게 안 된다는 거는 어떤 게
파티션 개수가 우리가 3개로 지정했잖아요. 테스트 토픽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2개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영구적이에요. 그렇게 구조가 설계되어 있어요. 현재로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토픽을 삭제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답입니다.